안녕하세요. 전 곧 40을 앞두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곳이나 TV 프로를 보면 이 세상에 정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 있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래요. 그래도 예전에는 놀라운 사실과 사연들을 듣게 되면 깜짝깜짝 놀라곤 했는데, 이제는 제가 겪은 일로 인해 그다지 놀랍지도 않네요. 저보다 더 큰 일을 겪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웬만한 일들은 다 가볍게 보일 만큼의 큰 일을 겪게 되었거든요. 오늘은 여러 이유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릴까 합니다. 이 세상에 조심해야 할 것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드리려고 말이죠. 그럼 말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엄마와 단 둘이 살며 어렵게 자랐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엄마 혼자 꾸준히 일하며 저를 기르셨기에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고,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해서도 빚까지 있는 집안 형편을 유지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본다며 아등바등 살던 저였는데, 하필이면 그런 상황에 하나뿐인 엄마께서 아프시게 되셨습니다. 적지 않은 치료비와 간병비가 들었지만 엄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돈은 아무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려운 사정에 갑자기 큰 돈이 빠져나가다 보니 오래 버티기 쉽지 않았죠. 처음에는 모아둔 돈으로 병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했지만 엄마의 병세가 길어지며 그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형편은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 할 수 없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집값이 싼 시골로 내려가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 걱정도 있었지만 엄마가 공기 맑은 곳에서 지내시는 게 더 나을 거라 생각했죠. 집을 정리하고 내려온 덕분에 조금은 여윳돈이 생긴 저는 그 돈으로 엄마의 치료비를 감당하며 틈틈이 일도 하며 엄마를 간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던 중 한 남자를 알게 되었죠. 젊은 여자가 드문 동네이다 보니 괜히 저한테 찝적대는 시골 노총각들과 달리 그 총구석에는 있기는 아까워 보이는 남자였어요. 아는 것도 많고 매너도 좋았거든요.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알고 보니 서울에서 명문대를 나오고 좋은 회사까지 다니던 사람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죠. 좁은 동네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자주 마주치게 되었던 저희는 서로 서울이라는 연고 때문에 빨리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뜻하지 않게 하게 된 시골살이가 영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서 즐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서로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었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연애를 시작하며 저도 팍팍한 일상에서 작은 여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자친구의 어머님과 누나 되시는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가씨가 우리 승학이 만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승학이가 이 동네에서 누굴 만난다 하기에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아, 네. 승학 씨랑 교제 중인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지냈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뭐 했어요? 뭐 하다 갑자기 이 동네까지 내려왔어? 뭐 연고라도 있나? 고향? 아니요. 원래는 쭉 서울에서 살았고 그때는 그냥 회사 다녔어요. 여기 내려온 건 어머니가 아프셔서 요양할 겸 겸사겸사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승학 씨를 알게 되어서 만나게 되었고요. 그렇구나. 어쩐지 둘이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네. 안 그래도 승학이도 서울 살다가 내려와서 여기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고향이라고 해도 여기 젊은 사람들은 다 객지로 나갔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마음 통하는 젊은 사람끼리 잘 만나면 좋지 뭐. 아직 깊은 관계도 아닌데 갑자기 찾아오셔서 이것저것 물어보시기에 당황스러웠지만 다행히도 저를 좋게 봐주시는 듯해서 안심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희는 별일 없이 연애를 이어나갔고, 남자친구는 아픈 엄마 모시며 힘들게 사는 제게 누구보다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매일 지쳐가는 일상의 유일한 낙이었죠. 그때는 엄마랑 남자친구만 있으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타깝게도 결국 엄마가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습니다. 병원에서도 점점 가망 없다는 얘기만 하기에 마음의 준비를 하려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건 적응이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엄마를 떠나보낸 저는 혼자가 되었고, 힘들었던 그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준 건 다름 아닌 승학 씨였습니다. 그런 남자친구와 저는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죠. 가장 힘든 시기에 힘이 되어주었던 사람이기에
이제는 저도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엄마도 돌아가셨고 저도 더 이상 그곳에 남아있을 일이 없으니 결혼을 하며 저희가 다시 도시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물론 저 혼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며 얘기를 하다 보니 남자친구는 그 동네를 떠나기 어렵다고 하는 거였어요. 결혼을 해도 저희가 그 동네에 신혼집을 얻어야 한다고 말이죠. 왜? 승학 씨도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내려온 거고 서울 생활 그리워하잖아. 나도 이제 엄마 돌아가셔서 여기 있을 필요 없는데 굳이 시골살이를 할 필요가 있어? 그게 사실 내가 미리 말을 못했는데 내가 떠나온 고향을 다시 내려온 것도 이유가 있었어. 다름 아니라 엄마랑 누나 때문에 말이야. 전부터 우리 가족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누나랑 엄마가 그 남자 때문에 곤란한 적이 많았어. 하마터면 죽을 뻔한 적도 있어서 결국 내가 돌아온 거야. 그런데 내가 다시 동네를 떠난다고 하면 엄마나 누나가 많이 불안해하겠지. 그래서 나는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아. 알고 보니 그동안 시댁 식구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었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저한테 먼저 말을 꺼내기 어려울 정도라면 쉽게 말 못할 이야기일 거란 생각에 저는 남자친구와 예비 시댁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해를 가한다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남자친구와 앞으로 가족이 될 시댁 식구들을 생각해서 제가 남자친구의 사정을 이해하기로 했죠. 결혼을 해도 그 동네에 계속 남고 시댁 근처에 자리를 잡기로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상황이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분명 저희가 만나는 동안 별말 없이 지켜보셨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희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갑자기 결혼 반대를 하셨던 거죠. 왜 반대를 하시는 건지 물어봐도 이유도 말씀 안 하시고 반대만 하시니 더욱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잠깐 마음이 싱숭생숭하셔서 그러시는 건가 싶었어요. 시댁에서 유일한 남자였던 남자친구가 집안의 기둥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집을 떠나면 단둘이 남게 되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단둘이 남겨지시는 걸 걱정해서 결혼을 반대하시는 건가 해서요. 하지만 이미 시댁 사정을 들었기에 저희는 결혼을 해도 동네를 떠날 생각이 없었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결혼 후에도 남아있을 거라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승학 씨랑 제가 서울로 떠날까봐 걱정을 하시는 거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이미 여기서 자리 잡기로 마음 먹었고 결혼했어도 가족들과 멀어질 생각 없어요. 제가 잘할 테니까 염려 마세요. 누가 너 잘못할까봐 걱정이라 그랬니? 그냥 너희들이 결혼하는 게 안 된다는 거다. 네 결혼은 안 되니까 고집 부리지 말어. 어머니, 대체 왜 그러세요? 반대를 하시는 거면 이유라도 말씀해 주셔야죠. 엄마가 싫다 하잖아. 반대하는 거야 우리 마음인 거지. 괜히 사람 불편하게 자꾸 찾아오지 말고 결혼은 포기해요. 아무래도 우리 집이랑 그쪽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결혼 전부터 말도 안 통하는데 이런 결혼 굳이 해야겠어? 시누이까지 제게 냉담하게 하시며 반대를 하시는 걸 보니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도 두 분은 별 이유도 없이 이해되지 않는 억지를 부리셨어요. 제게 뭔가 부족한 게 있었거나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어서 그러시는 거라면 고쳐볼 생각도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니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었죠. 남자친구도 처음에는 가족들이 자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라 생각하며 여러 번 설득에 나섰습니다. 우리 집 식구들이니까 내가 잘 얘기해 볼게.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이러시는 거 보면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아니라 그래도 우리 결혼 꼭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혼자 식구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남자친구는 노력 끝에도 말이 통하지 않았는지 결국 화를 내며 결혼을 통보했습니다. 다들 이유도 말없이 반대만 하면 그만이에요? 그렇게도 싫으시면 저도 더 설득할 생각 없습니다. 제 인생이고 제 결혼이니까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끼리 시골 올 테니까 오기 싫으시면 오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된 거 저도 서울 다시 올라가서 신혼살림 차리겠습니다. 남자친구가 둘이서라도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내지르자
그제서야 어머니는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걸 왜 그러셨을까 궁금했지만 그래도 허락을 해주셨으니 저희도 더 캐묻지 않기로 했어요. 아들과 연이 끊길까봐 마지못해 허락하셨을까 싶어서 결혼을 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하기는 했지만 다행히 결혼 후에는 생각보다 큰 문제가 없었어요. 반대하는 결혼을 했으니 여전히 나를 못마땅해 하고 시집살이를 당하는 게 아닌가 했는데 그런 염려와 달리 저는 오히려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잘 지냈습니다. 집이 가까워서 왕래가 잦기도 했고 두 분이 심심하신지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셔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거든요. 자주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고 저는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얼마 지나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남편까지 저를 뺀 셋이서 주말마다 따로 어디론가 가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가족들과 지인인지 먼 친척인지 어디 다녀올 곳이 있다고 하기에 그런가 보다 하며 더 묻지도 않고 별 생각 없이 보냈는데 그 일이 매주 반복되다 보니 저도 캐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들 매주 어딜 그렇게 가세요? 저한테는 알려주지도 않으시고요. 먼 친척이 누구예요? 친척이 그냥 친척이지. 그냥 일 좀 도와드리러 가는 거야. 올케는 신경 안 써도 돼? 무슨 일인데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되나요? 도와드릴 일 있으면 저도 같이 하면 좋잖아요. 저도 갈게요. 괜찮다니까 뭘 따라가. 아니 실은 먼 친척이 아니고 우리 시댁 어른댁이야. 도와드릴 일이 있어서 같이 가는 건데 우리 시댁인데 올케가 갈 수는 없잖아. 올케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승환이는 금방 보낼게. 일손을 도울 일이 있다며 남편을 매주 데려가시기에 그럴 거면 저도 같이 가겠다고 하는데도 시누이는 저는 올 필요 없다며 굳이 반대를 하며 저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사돈댁에 가신다고 하니 저도 더 이상 따라가겠다고는 할 순 없지만 처음에는 친척집이라고 했다가 사돈댁이라고 했다가 무슨 일인지 설명도 해주지 않고 그런 게 이상하긴 했어요. 그러고 보니 남편과 연애를 하던 때에도 종종 주말에 집안일이 있다며 약속을 잡지 않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게 이거였나 싶었습니다. 그럼 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도야 하는지 알 수 없으니 저는 답답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그때는 집안일이라고 하기에 당연히 시댁일인 줄 알고 이해를 했던 건데 시누이의 시댁일에 왜 남편까지 관여를 해야 하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 시댁일이라며. 그럼 남의 집 일이잖아. 근데 꼭 당신까지 가야 하는 거야? 그 집에는 식구가 없어? 심해부는 어쩌고 당신이 가는 거야. 매형은 주말에도 일을 하잖아. 내가 매형 대신 도와드리는 거야. 그리고 누나 일인데 어떻게 남의 집 일이야. 당신은 형제자매한테 일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서로 다 돕고 사는 거지. 너무 섭섭해하지 마. 어? 남편까지 시누이 편에 들며 셋이 매번 집을 비우다 보니 저는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와이프는 집에 두고 남들만 챙기는 남편이 야속하기도 했죠. 무슨 일인지 자세하게 설명이라도 해줬더라면 제가 걱정을 덜었을 텐데 그마저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직접 알아내보려 남편을 몰래 따라가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시고는 꼭 저를 붙잡으셨어요. 얘, 너 어딜 가려고 그러니? 설마 우리 따라오려는 건 아니지? 승하기 쫓아가려고 그러는 거니? 어머니가 어쩐 일이세요? 어머니는 같이 안 가세요? 아니 너 자꾸 왜 그러니?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데 왜 몰래 사람들이 밝기까지 하려고 그래? 설마 네 남편이 뭐 바람이라도 필까봐 그러냐? 우리가 같이 있는데 그럴 걱정을 뭐하러 해? 그냥 가족 일이라니 그러네. 근데 아무도 설명도 안 해주시고 저만 따돌리시니까 궁금하잖아요. 너는 세상에 궁금할 것도 참 많다. 따돌리긴 누가 따돌려. 귀한 며느리 괜히 고생 안 시키려고 그러지. 그냥 별것 아니고 사돈댁 일 도와주러 가는 건데 그 집 일이라서 자세히 설명을 하기가 못해서 그래. 결국
남편 뒤도 밟지 못하고 남편에게 계속 캐물어봤지만 남편은 끝까지 말을 아끼며 핑계만 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얘기를 들어도 모두 핑계같이만 들렸죠. 그렇게 남편에 대한 의심이 매일 하루가 지나갈수록 커져가고 있을 때 충격적인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사망을 했다는 전화였죠. 남편이 사망했다는 말을 듣고 난 이후 제가 어떻게 남편이 있었던 병원까지 가게 되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분명 내가 잘못 들었던 거라고, 남편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착각해 나에게 전화를 한 거라고 수십 번을 되뇌며 병원까지 찾아가게 되었죠. 정신없이 찾아간 병원에 도착하여 내 남편의 이름을 대고 간호사를 따라갈 때까지도 믿지 않았어요. 이렇게 허망하게 내 곁을 떠나갈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도중 눈앞에 어머님과 시누이가 보였습니다. 저보다 먼저 도착하여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는 두 사람을 보자 급격하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며 심장이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그리고 형님은 여기 어쩐 일이세요? 설마 저처럼 그 연락 받으신 거예요? 그게 괜찮은 거죠? 아무 문자 없는데 이 사람들이 괜히 호되갑다는 거죠? 네? 그 사람이 왜 죽어요?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데 오늘 아침에도 멀쩡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도 안 지나서 죽겠냐고요? 잘못된 거 맞죠, 어머님? 네? 왜 아무런 대답이 없으세요? 제발 그이가 괜찮다고 해주세요. 형님, 그게 괜찮은 거 맞죠? 어머님과 시누이는 제가 묻는 대답에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제발 대답해달라는 제 간절한 부탁에도 두 사람은 제 눈마저 피하며 입을 다물고 있었죠. 결국 제 두 눈으로 마주하기 싫었던 현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멀쩡하던 남편이 차가운 시신이 되어 차가운 영안씨 침대 위에 누워 있었죠. 보고 있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발견이 늦게 된 건지 이미 핏기 하나 없는 모습으로 차갑게 식어 있는 남편이었지만 당장 저에게 일어나 장난이었다며 말을 걸어올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애타는 외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미동이 없었습니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의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난 뒤 정신을 놓은 사람처럼 멍하니 의자에 앉아 병원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더라고요. 태어나 지금까지 고생스러운 삶만 살아오다 이제 겨우 남편과 행복한 일상을 보내려고 하던 저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죠. 아침에 보았던 활기찬 남편의 얼굴과 방금 전 두 눈을 감고 굳은 표정으로 있었던 남편의 얼굴이 계속해서 교차되며 제 머릿속을 헤집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남편이 왜 죽은 건가 싶었죠. 사고라면 경찰에 와서 남편이 죽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했습니다. 만약 제가 모르고 있었던 병이 있어 사망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저를 찾아왔어야 했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저에게 남편이 어떤 문제로 사망하게 되었는지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하던 남편이 죽었는데도 말이죠. 그제서야 전 남편의 사망 원인을 알아보려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그때 어머님과 시누이가 제 곁으로 와서는 흥분한 저를 달래며 앉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죽게 된 건지 설명을 해주었죠. 정연아, 너 어디 가는 거야? 어머님, 뭔가 이상해요. 아무도 그이가 어떻게 죽게 된 건지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사람도 아니잖아요. 사고라면 어떻게 사고가 난 건지 설명을 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아보려고요. 진정하고 여기 앉아봐라. 우리가 설명해 줄 테니. 진정 좀 해. 너 지금 네 모습이 어떤 줄 알아? 이럴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특히 앞으로 내가 말해줄 이야기 듣고 있으려면 더더욱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해. 어머님과 시누이는 남편이 사망하게 된 경위를 알고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조금 이상했어요. 어머님과 형님은 저보다 병원에서 멀리 살고 계셔서 아무리 저보다 일찍이 연락을 받았다고 해도 먼저 도착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도 정신이 없어 정확히 병원까지 온 시간을 측정하지 않았지만
정말 빠르게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보다 먼저 도착을 하고 있었는지 그 점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근데 어머님, 어떻게 형님과 같이 오시는데 저보다 일찍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이가 어떻게 죽게 된 건지도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 다 설명해주마. 근데 우선 내가 말을 꺼내기 전에 너에게 미안하다는 말부터 전해야 할 것 같다. 자식이 엇나가는 걸 보면서도 더 적극적이게 말리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나도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더라면 더 적극적으로 승하길에 말렸을 텐데 너 몰래 조용히 해결하라고 하다 결국 너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주게 되고 내 새끼마저 잃게 되었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옳게. 나도 미안해. 내가 먼저 알게 되었는데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 나도 옳게에게 사과할게. 다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몰래 뭐라고 계셨길래 다들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는데요? 지금 하시는 말 전부 남편과 관련된 거예요? 사실 승학이가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 지금까지 너 몰래 바람을 피고 있었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승희가 먼저 승학이가 바람 피는 장면을 목격했어. 승희가 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같다고 하길래 당연히 애가 잘못 봤을 거라고 말을 했지. 나도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 부모 형제가 반대하는 결혼에도 둘만 바라보며 지켜온 사랑이니까. 그렇게 힘들게 이뤄낸 결혼이니까. 절대 바람을 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더군다나 네가 승학이한테 얼마나 잘했니? 그래서 승희에게 쓸데없는 소리에서 애들 사이 문제 생기게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입단속을 시켰지. 그런데 나도 내 자식 새끼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된 거야. 승학이가 언젠가부터 승희 사돈댁에 일이 일찍 끝났는데도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어. 동네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하길래 술 한잔 하러 가는가 보다 했지. 그런데 그놈이 옆에 여자를 끼고 동네를 나가는 걸 보게 된 거야. 그걸 보고서야 내가 너무 아니랬구나 싶었다. 너에게 말을 할까도 고민을 했지만 자식 새끼 정신 차리기 위해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게 더 낫겠다 싶었어. 그래서 승학이 뒤를 승희와 밟게 되었지. 그런데 이놈이 눈치를 챈 건지 우리를 잘도 피해 다니는 거야. 정혜연이한테 상처 주는지 그만하라고 말려도 무슨 말이냐면 심을 뚝 떼고 결국 불륜하는 장면을 포착해야 그놈의 바람길을 끊든 너와 헤어지게 만들든 무슨 방법이 나오겠더라. 그래서 녀석이 바람피는 여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걸 따라 들어갔다. 처음에는 주인장 보고 두 사람 어디로 들어갔는지 알 수 있냐고 말하니까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면서 안 알려주더라. 결국 승희와 내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보기로 했지. 그런데 이놈이 타는 방을 놓고 하는 우리 목소리를 듣고 급히 도망을 치는 거야. 우리도 뒤늦게 알게 돼서 따라가려고 했는데 승학이가 계단 밑에 누워있더구나. 처음에는 발을 헛디뎌서 잠깐 기절한 줄 알았어. 그런데 이 녀석이 아무리 흔들어봐도 일어나질 않아. 결국 이 바보 같은 놈이 바람핀 여자가 안 들키려고 도망을 가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죽게 된 거야. 나쁜 놈이. 미안하다. 아직 승학이 죽음도 다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내가 이런 말까지 전하게 되어서.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너에게 진작 말하고 둘이서 해결하게 하는 건데 정말 미안하다 정연아. 시어머니의 얘기를 듣는 동안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외도의 현장을 들키지 않으려 도망을 치다 사망을 하다니 어디 토픽에서나 듣던 이야기 같았어요. 전혀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어이없는 사고를 당하다니 남편을 흔들어 깨워서 물어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사고로 아들을 잃으신 상황에 눈물을 흘리시며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어머님을 보니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화를 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바람을 피다 죽은 남편을 위해 슬퍼하는 게 맞는 건지 말이죠. 한숨을 쉬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왜 내가 남편이 바람을 폈을 거라고 생각하나 싶었어요. 내 남편은 절대 바람을 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외도를 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 모두 저와 같은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제 남편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긴 했어요. 구차하게 거짓말하고 제 눈을 피해가며 외도할 바에는 당당히 사랑이 식었다고 말을 하며 이혼을 요구했을 남편이었습니다. 거기다 평소에 연애를 하는 연인 사이에도 바람을 피는 걸 절대 이해하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두 사람과 쫓고 쫓기는 도주극까지 펼쳐가며 바람을 피고 있었다? 이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 어머님과 형님에게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어서 혼란스럽네요. 솔직히 승학 씨가 바람을 폈다는 말을 믿지 못하겠어요. 어머님과 형님께서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보일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관심이 생겼다고 해도 저보고 이혼해달라고 직설적으로 말할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남편 뒤를 밟았다고 하신다며 그 사람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증거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증거들 볼 수 있을까요? 정연아, 우리도 정신이 없어. 증거는 어디인가는 있겠지만 그게 어디에 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나도 내 아들을 잃은 사람이고 승희도 동생을 잃은 상황이야. 네가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건 내가 이해하지만 현실이 그래. 나도 우리 승학이가 그런 부끄러운 아들로 생을 마감하기는 원하지 않는다고. 내가 장례 치르고 나서 우리가 모아온 증거 보여주마. 우선은 승학의 장례부터 어떻게 치를지 생각하자. 정 네 마음이 좋지 않다면 장례는 우리끼리 치르도록 하마. 아니요. 장례 치르더라도 사실관계를 확실히 알아야 치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는 남편을 애도하지도 미워하지도 못하는 마음으로 장례를 치러야 하니까요. 증거 뭐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승학 씨가 바람핀 여자 좀 알려주세요. 또 남편이 죽은 모텔이라도 알려주시고요. 제가 남편의 외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자 두 사람은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동네 분위기를 모른다며 조용히 남편의 장례를 치르자고 했죠. 정연아, 승학이 죽은 마당에 그런 것도 알아서 뭐 하려고 하니? 이미 다 끝난 상황인데 네가 알려달라는 거 전부 알려줄 수 있어. 그런데 너야 승학이 보내고 네 살길 찾으러 이곳을 떠나면 되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계속 살아가야 하지 않니?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 지금 이번 일도 우리가 조용히 끝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렇게 해. 너 도시에서 살다 잘 모르겠지만 이런 곳은 이웃 간에 동네 사람들 간에 시시비비 따지려고 들었다가는 살 수가 없다. 손해보는 건 우리고 사람들 입방에 오는 건 우리라고. 괜히 들쑤시고 다녔다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끝내자. 너 설마 네 남편이 다른 이유로 이렇게 된 것 같아 이러는 거야? 그건 정말 아니야. 내가 확인시켜줄 수 있어. 맞아, 옳게. 내가 의사 선생님이라도 불러올까? 아까 사망신고 받을 때 직접 사망 사유에 대해서 설명까지 해주셨다고. 너무 어이가 없는 사유라 믿기 힘들겠지만 승학이 모텔에 굴러떨어져서 사망한 거 맞아. 우리 엄마 말대로 우리 생각해서 여기에서 그만해줘. 승학이에 대해서 샅샅이 밝혀봐야 우리가 더 부끄러워지고 힘들어진다고. 엄마랑 내가 승학이가 옳게에게 잘못한 행동 대신 사죄할 테니 제발 그러지 말아줘. 두 사람이 끝까지 말을 해주지 않는다면 남편이 외도한 상대와 모텔을 알아내기는 힘들었습니다. 결국 의사 선생님께 남편이 죽게 된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죠. 네, 제가 이승학 씨 병원으로 도착하고 직접 확인해서 유가족분들에게 사망신고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다름이 아니라 저희 남편 사망 사유가 궁금했어요. 저희 가족들 말로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직접 확인해보신 결과 그게 사망 사유가 맞나요? 우선 저도 사고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게 아니라 확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고인이 된 분께서 저희 병원으로 실려오시면서 제가 받은 사고 경위는 그렇습니다. 또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의 경우 경추 골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하신 게 맞고요.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경우 운이 좋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사인입니다. 고인께서 체중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
급하게 내려가시다 앞으로 넘어지셨다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사인이죠. 그때까지도 마음으로는 남편의 죽음과 외도를 인정할 수 없었지만 머리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입이 한 곳으로 모여졌으니까요. 결국 남편의 죽음의 사유를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그 내용을 쉬쉬하며 장례를 치르게 되었죠. 상복을 입고 나니 외면하고 있었던 슬픔이 한꺼번에 몰아쳤어요. 눈물을 흘려가며 조문객들을 맞이해야 했죠. 배가 고픈 것도 모르고 졸린지도 몰라 남편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눈물만 짓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저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유일한 사람들은 어머님과 신우이였죠. 내 새끼 죽었다고 슬퍼해줘서 고맙다만 이런 놈이 뭐가 예쁘다고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니? 네가 장례 치를 필요도 없다는데 너무 슬퍼 마라. 이놈 자기가 지은 죄 다 해결받고 가는 거야. 너도 하루빨리 새 출발하려면 이런 놈 빨리 잊을 생각해야지. 그래 옳게 그냥 들어가서 쉬어. 바람핀 놈 뭐가 예쁘다고 이렇게까지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있어. 집에 가는 게 좀 그러면 옆에 방에 들어가서 잠이라도 자. 저놈 때문에 몸까지 상하면 어쩌려고 이래. 두 사람을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는 저를 걱정하며 장례식장에 딸려있는 작은 방으로 데려가 제가 쉴 수 있게 해줬습니다. 두 사람이 하는 행동에 거절할 힘도 없었던 저는 누워서 눈만 깜빡이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눈만 뜨고 있던 도중 조문객도 찾지 않는 늦은 새벽이 되었어야 다시 일어나 남편의 영정사진이 있는 빈소로 가려고 했습니다. 방을 나왔는데 어머니가 신우이가 소근거리며 대화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개의치 않으며 빈소로 가고 있었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두 사람의 대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승희야 전현 왜 저러는 거야? 지 남편 바람피다 죽었다고 하는데 너 왜 저러고 버티고 있냐고. 우리한테 돈이라도 뜯어내려고 그리 연기하는 건가?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우리가 돈 가지고 있는 것도 모를 텐데 그냥 비련의 여주인공 쇼하는 거지. 그나저나 불안해 죽겠네. 다 잘 마무리했다가 생각되다가도 이거 올케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갑자기 또 자기 남편 죽은 거 이해 못하겠다며 확인해보자고 하는 건 아닐까 하고.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 자기도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말이 있는데 내가 보기엔 죽은 걸 가지고 의심하는 것 같진 않아. 문제는 불륜이지. 그거야 뭐 자기도 볼 수 있겠어? 우리가 끝까지 말 안 하겠다고 하면 모르는 건데. 두 사람의 대화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저에게 말했던 것처럼 불륜으로 인한 사고 같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었죠. 전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의 대화를 더 엿들었습니다. 근데 엄마, 승학이 테마는 잘 된 거겠지? 지금쯤은 천도를 걷고 있는 게 맞지. 귀신이 나오면 동시에 저렇게 되어버렸으니까. 장례 치르면서도 영 불안하네. 우리 불쌍한 승학이 잘 갔을까 싶어서. 쉿! 조용히 입 단속 단단히 혀라. 우리끼리만 있는 자리도 아니고 누가 들을지도 모르는데 함부로 말을 꺼내면 어떡해? 아직 승학이 시신도 있는데 괜히 누가 신고라도 해봐라. 골치 아파져. 듣긴 누가 들어. 올케도 지금쯤 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는 걱정되니까 그렇지. 우리 승학이 테마하고 있을 때는 스승님이 옆에 안 계셨으니까. 혹시나 내가 테마라 하다 나도 모르게 죽비에 감정이 실렸으면 어떡하나 싶었어. 계속 해각 스승님이 알려주지 말 되뇌면서 했으면 문제 없어. 그리고 엄마가 계속 테마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서 괜찮아. 승학이 마지막 입에서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도 나왔지 않니? 그게 전부 귀신이 하는 소리야. 테마는 잘 되었으니 너무 마음 쓰지 마. 그러다 너한테도 귀신 붙게 될라. 알았어. 그럼 해각 스승님은 언제 오신다고 해? 우리 승학이 제대로 천도 걷고 있나 확인해 주신다고 했잖아. 그분이 신경 써주시고 하는 곳이야? 안 그래도 내려오신다고 연락 오셨어. 내 스승님 오시면 딱 그것만 확인하고 바로 승학이 육신 처리하자. 네 말대로 괜히 문제 생길 일 놔둬서 뭐해. 정현이한테는 내가 사람들이 수군대는 게 신경 쓰여서 일찍이 장례 마친다고 할 테니 조금만 참아. 화고에만 들어가면 이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 두 사람의 수상한 이야기를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습니다만 이야기 흐름상 제가 무슨 일인지 물어봐서는 안 되는 듯한 이야기였어요.
천도, 퇴마의식, 죽비 등등 이게 다 무슨 말인가 싶었죠. 거기다 화고에만 들어가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예 방법이 없다는 어머님의 말이 너무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용히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가 제가 들었던 내용들을 재구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단어가 있어 휴대폰으로 단어의 의미를 찾으며 재구성을 해봤더니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죽비라는 건 불교에서 수행에 집중을 위해 쓰이는 막대기 같은 도구였고, 천도라는 건 한자 그대로 하늘의 길이라는 뜻이었죠. 왜 퇴마의식까지 붙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야기를 끼워 맞춰보면 이런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가 맞는다면 두 사람이 남편을 퇴마의식한다는 핑계로 죽비로 남편을 구타한 것 같았어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전 두 사람 몰래 남편의 시신이 있는 영안실로 내려가게 되었죠. 다행히 시골 장례식장이어서 그런지 영안실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도 누가 찾아올까 싶어 다급히 남편의 이름을 찾아 냉동고를 열어보게 되었죠. 그렇게 열어본 남편의 모습은 처음 제가 봤던 모습과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 눈에 들어오지 않던 수상한 상처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편의 얼굴과 달리 몸 이곳저곳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생겼다고 볼 수 없는 상처들이 한가득 있었습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단순한 사고 같지 않은 몸 상태인데 어떻게 사고사로 처리가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처참한 모습이었죠. 우선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늦어도 내일 중으로 남편의 시신을 처리할 예정인 듯 했습니다. 전 바깥 통로를 한 번 더 살피고 영안실에 있었던 천을 이용해 남편을 병원 밖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죠. 영안실 입구 앞으로 바짝 차를 주차시킨 다음 남편을 차에 태웠습니다. 무작정 남편을 데리고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차에 늘의 고개를 받고 고민을 하다 경찰서가 가장 낫겠다 싶었습니다. 만약 제가 생각한 것처럼 사고사가 아니라 폭행치사라면 경찰의 수사가 필요했으니까요. 전 남편의 시선을 빼돌려 차를 타고 멀리 있는 경찰서로 향했죠. 작은 동네 아는 사람들끼리 연락이 닿을까 싶어 멀리 있는 군 경찰서까지 찾아갔습니다. 도착을 하자마자 형사과로 찾아가 아무나 붙잡고 수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죠. 다들 절 미친 사람쯤으로 생각하는 듯 했어요. 상복 차림에 눈은 반쯤 돌아가 있었으니 말이죠. 저기 제 남편이 아무래도 사이비에 빠진 가족들한테 맞아 죽은 것 같아요. 제발 수사 좀 해주세요. 제발요. 저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는 것도 공부 방해라고요. 수사가 필요하시면 신고부터 하시고 순서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어디 사신지 모르겠지만 인근에 폭행이나 사망사고 신고 들어온 적 없습니다. 지금 충격 때문에 이러시는 것 같은데 여기 커피 한 잔 드릴 테니 우선 진정 좀 하세요. 그리고 가족분들 연락처 기억하세요? 연락 좀 드릴 테니 알려주세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정말 남편 가족들이 저희 남편을 죽인 것 같다고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차 안에 남편 시신이 있어요. 남편 시신에 수상한 자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다 확인해 드릴 테니까 우선은 쉬고 계세요. 정말 시신이 있다고요. 제가 방금 땡땡병원 영화실에서 남편 시신을 차에 태우고 왔다고요. 제발 수사 좀 해주세요. 네? 그게 정말입니까? 아주머니께서 남편분 시신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고요? 처음 제가 한 말을 듣고 황당해하던 형사님들은 제가 남편의 시신을 가지고 왔다는 말을 듣고 비상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저를 데리고 내려가 차량 안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남편의 시신을 발견한 거죠. 남편의 시신은 급히 인근 병원으로 경찰들과 함께 옮겨졌고 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의 시신을 여기까지 데리고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었죠. 형사분들은 남편의 시신을 발견한 후에도 제 이야기를 쉽사리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 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보다는 더 조심스럽게 듣긴 했지만 누가 봐도 쉽게 믿기는 힘든 이야기였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죠. 그때 한 통의 전화로 인해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시신을 확인해 본 결과
단순 사고로 발생한 흔적이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죠. 전 다시 한번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자세히 말하며 형사분이 묻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게 되었어요. 이후 남편의 수상한 사망 선고 처리와 몸에 남아있는 폭력의 흔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된 지 한참이 지나 충격적인 수사 결과가 확인되었죠. 시모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까지 모두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이비 종교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깨달은 자리라고 주장하고 있던 해각이라는 사람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와 결혼을 계획하고 나서부터 남편이 점점 그 해각이라는 사람의 중심에서 우리 가정에 대해 집중을 하게 되니 그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해각이라는 사람과 시모, 시누이 모두 다 말이죠. 자신들 기준에 엇나가는 남편을 다시 바로잡아보려 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 해각이라는 사람이 이용을 한 거죠. 남편에게 귀신이 붙어 있다. 테마의식을 통해 정화를 시켜야 한다고 말이죠. 시모와 시누이는 그 무서운 말을 맹신을 했고 해각을 믿는 신자가 운영하고 있는 모텔로 데려가 자신들만의 테마의식을 한 거고요. 애초에 경찰 조사 결과 남편은 집에 떠나자마자 두 사람을 만나 모텔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온몸이 묶인 채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거의 한나절 가까이 말이죠. 쉬지도 않고 연속되었던 폭행으로 건장한 남편의 온몸에는 멍이 들었고 혈관과 조직이 파열되어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된 거였습니다. 남편이 쓰러지자 당황한 시모와 시누이는 이를 자신들이 믿는 해각이라는 사람에게 알렸고 그 사람은 남편이 정화가 되며 자신들이 믿는 천상으로 올라갔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또 그 말을 두 사람은 믿었던 거고요. 이후 해각이라는 사람은 자신들의 죄를 숨기기 위해 남편을 2번 죽이기로 계획합니다. 최대한 조용히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남편이 수치스러운 짓을 하다 죽은 것처럼 말을 만들어낸 거죠. 사망한 곳도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말을 맞추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사망 선고라는 의사마저 해각이라는 그 사람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죽음의 사유를 조작한 거죠. 듣고도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실체도 없는 귀신을 핑계를 대고 내 남편을 죽였다는 게 말이죠. 거기다 남편을 죽인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 남편과 가까웠던 가족들이었다는 말에 그 사람들이 무섭기까지 했어요. 잘 짜여진 각본처럼 이루어진 남편의 죽음을 하마터면 밝혀내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남편은 사실 해각이라는 그 사람을 믿은 적이 없었고 시모와 시누이를 구해내려고 두 사람을 쫓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남편 역시 처음부터 두 사람이 종교에 빠져있다는 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시모 주위에 남자가 맴돈다는 말을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시모가 자신을 포섭하려고 한 말인 줄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속셈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을 구해내려고 세뇌를 당한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나타나게 되면서 꼬여버리게 된 겁니다. 남편은 모든 사실을 저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마저 일에 휘말려버리면 큰일이 생길까 싶어 걱정을 한 흔적이 보였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혼자서 일을 해결해보려다 결국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거였죠. 남편도 자신의 가족의 손에서 죽임을 당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수사 결과를 알게 된 이후 열린 법정에서 남편의 사건과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 모두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지시하고 계획했던 해각이라는 사람, 범행 장소를 대여하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모텔 사장, 남편의 사망 사유를 조작한 의사, 그리고 남편을 직접 데려서 사망까지 이르게 한 시모와 시누이 모두 말이죠. 그런데 정말 무서웠던 건 시모와 시누이 모두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광기 어린 눈빛을 한 시모와 시누이 모두 이 모든 게 남편을 위한 것이고 현재 남편이 천국과 같은 천상에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다 말을 했죠. 예, 정연아. 너가 진실을 몰라서 이러는 거다. 네 남편 승학이 우리가 귀신 쫓아보내고 천상에 올려보낸 거라고.
너도 해각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깨닫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러지 말아라. 네가 탄원서라도 적어서 우리 좀 풀어줘. 합의해주면 감형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어머님, 지금까지 뭘 듣고 계신 거예요? 그 손으로 무슨 짓을 한 건지 아직까지 모르시겠어요? 어머님 두 손으로 제 남편을 때려 죽인 거라고요. 천도, 천상 그런 거 없어요. 해각이라는 그 사기꾼 놈 다 거짓말이었다고 실토했다는 거 못 들으셨어요? 그 말했다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왜 계속 스스로 한 짓을 인정 안 하세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어미인데 내 아들 승학이를 죽일 이유가 없지. 이건 다 천도를 가기 위해서란 일이야. 끝까지 두 사람은 자신들이 한 짓에 대해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간이 흐른 지금도 두 사람이 정말 자신들이 한 짓을 믿지 않는 건지 죄책감에 모른 척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모든 재판이 마무리된 이후 전 살고 있던 지역을 떠나 한 도시에 머물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이 제 인생을 많이 변화시켰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도 과거와 관련된 일이 된 거죠. 전 지금 사람들이 현혹시키는 종교단체나 개인을 찾아가 이를 퇴단시키거나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과거의 저와 남편,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곤 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오기도 하지만 더 힘을 내어 일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잘못된 종교나 사상에 빠진 사람들의 가족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신의 가족이 그러고 있을 거라고는 절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을 하곤 해요. 저 역시 그랬으니 누구보다 그 심정을 잘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제가 한 이야기를 스쳐 지나가는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가족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약해진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살아가셨으면 하네요.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전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